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제2장의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중 1. 노화에 따른 신체 심리적 변화와 질환 이 부분에서 4. 근골격계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골격계 하기 전에 소화기계 했고요. 호흡기계 했고요. 심혈관계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요 세 가지 하고 그다음 이제 네 번째 근골격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근골격계는 근육이나 힘줄, 인대, 연골, 뼈 등의 조직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골격은 단단한 구조를 형성하며 갈비뼈, 골반과 같은 구조물은 내부 장기가 손상되지 않게 보호합니다. 자, 근육은 뼈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제공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럼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노화에 따라서 1. 추간판이 오그라들어 키가 줄어든다. 자, 여기서 추간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척추의 추골 사이에 있는 걸 말해요. 그런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척추 디스크라고 해요.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요것이 추간판이 오그라들어서 키가 줄어듭니다. 자, 두 번째, 등뼈가 굽어 머리를 낮추면서 가슴을 향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꼬부라지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자, 꼬부라지는 요렇게 꼬부라지는 형태. 여기가 머리가 있고요. 요렇게 되니까 얼굴은 어디를 향해 보게 되나요? 가슴을 향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뼈의 질량 감소로 골격이 작아지고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골절되기 쉽다. 당연한 말이겠죠. 네 번째, 하악골의 세약으로 치아가 상실된다. 자, 그 치아는요, 상악골하고 하악골이 있는 거 아시죠? 하악골은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 했을 때 움직이는 거. 이게 위에는 안 움직이고 밑에만 움직이잖아요. 이게 하악골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근긴장도와 근육량이 저하되어 신체적 활동과 운동 능력이 감소된다. 6. 호흡기계 노화로 산소를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여 근육 경련과 근육 필요를 자주 느끼게 된다. 7번, 인대 등이 탄력을 잃음에 따라 관절 운동이 제한된다. 8번,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진다. 9번, 관절면이 마모되어 염증, 통증, 기형이 초래된다. 10번, 팔다리의 지방은 감소하고 엉덩이와 허리의 피하 지방은 증가하여 노인 특유의 체형을 보인다. 이거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주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질환은 첫 번째, 퇴행성 관절염이 나옵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은요, 뼈를 보호해주는 끝부분의 연골, 이게 물렁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아닌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긴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노화로 인해 생기는 질환이죠. 참 안타깝게 나이가 들면 누구나 생긴다는 거. 자,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의 염증성 변화 과정을 보면은요. 자, 1단계 초기 단계입니다. 자, 여기 연골 여기 보면은 연골, 물렁뼈, 요 하얀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요 하얀 부분. 얘가 지금은 조금, 그쵸? 약간 달아가지고 좀 이렇게 부드러운 부분이 좀 없고요. 이렇게 약간 까끌까끌하게 살짝 나타나기 시작한 게 초기 단계예요. 이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통증이 조금씩 나타나는 단계가 초기 단계고요. 자, 이번에 중기 단계를 가면 이게 보이시죠? 아,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참, 중기 단계에는요, 이게 핸드폰으로 보시면 좀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중기 단계에는 연골이 더 닳고 뼈도 닳고 이렇게 막 닳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하얀색 이 물렁뼈 얘들이 상처가 많이 생기겠죠. 삐쭉삐쭉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생기다 보니까 뼈돌기가 막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아픈 상태를 말해요. 자, 이미 염증은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거 빨갛게 있는. 그 다음 세 번째, 3단계 말기입니다. 자, 연골이 이제 다 닳아서 뼈하고 뼈가 직접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색 이 연골이 이렇게 막을 형성해서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죠? 뼈하고 뼈 사이를 이렇게 지탱해주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연골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뼈와 뼈가 부딪히겠죠. 그러면 이게 뼈와 뼈가 직접 부딪혀서 막 이렇게 마모가 되고 얼마나 아플까요? 그쵸? 이게 관절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생기면서 막 윤활액이 많이 나와서 관절이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기 단계입니다. 자, 이제 관련 요인은요. 퇴행성 관절염은요. 노화가 첫 번째 요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노화와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냥 명확하게 뭐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말하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관절을 싸고 있는 조직이 퇴화되어서 퇴행성 관절염이 됩니다. 세 번째, 연골의 탄력성이 저하되어서 퇴행성 관절염이 됩니다. 자, 증상은요, 옆에 있는 사진처럼, 아마 저도 어르신들 보면은 좀 많이 보였던 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실은 젊었을 때 좀 많이 사용을 해서 생긴 거니까 좀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네. 자, 증상은요, 관절 부위의 통증, 엄청 나겠죠. 네. 자, 통증은 다음 장에 다시 설명하고요. 다음에 운동장애가 나타나고요. 관절의 변형이 옵니다. 지금 여기 그림들이 관절의 변형이 온 거죠. 손가락이 이렇게 꺾인다든지 이런 변형이 와요. 그래서 무릎 관절에 관절력이 많아져서 무릎이 부어올라 관절 모양이 변형됩니다. 자, 여기 관절 모양이 변형이 되었죠. 자, 이제 증상은 관절 부위의 통증, 운동장애, 관절의 변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앞에 증상에서 관절 부위 통증이라고 했죠. 자, 이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개인에 따라 자각하는 통증의 정도가 다릅니다. 이거는 당연히 개인차가 있겠죠. 날씨나 활동의 정도에 따라 통증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됩니다. 자, 어르신들 보면 아이고 비가 오려나 쑤시네 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 말하는 날씨예요. 그런데 이제 날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게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워지면서 저기압으로 바뀌죠. 그러면 뼈와 뼈 사이에 압력이 생겨요. 그렇다 보면 관절이 팽창하게 되고 그러면서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또 날씨가 추워지면요. 근육이나 인대가 뻣뻣해지거나 막 이렇게 굳게 돼요.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통증이 좀 더 세진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초기에는 통증이 경미하게 나타나다가 몇 년에 걸쳐 점차 심해지고요. 운동하면 악화되고 안정하면 호전된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운동하면 악화되고 안정하면 호전된다입니다. 왜 이럴까요?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 노화에 의한 많이 사용해서 나타나는 관절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면, 운동하면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악화가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사용하지 않고 안정하면, 안정을 취하면 호전이 되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에만 있는 운동하면 악화되고 안정하면 호전된다. 기억하시기 부탁드려요. 다음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져 있는 경직 현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30분 이내에 풀어진다. 자, 이것도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져 있는 경직 현상. 그리고 일반적으로 30분 이내에 풀어진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다음 계단 오르내리기, 장거리 걷기, 등산 등의 활동으로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죠. 그쵸?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해진다. 다음 자, 이제 치료하고 예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퇴행성 관절염, 약물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냉요법, 마사지, 물리치료를 해요. 우리 왜 물리치료실에 가면 하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관절 경직을 예방하고 근육 강화를 위해서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자주 하게 합니다. 관절의 파괴가 심할 때는 수술을 하기도 하죠. 엄청 아플 거니까 수술하셔야 될 거예요. 그쵸? 다음 관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중을 조절한다. 당연하겠죠. 체중이 뚱뚱해지면 관절이 눌리죠. 더 힘듭니다.
다음, 관절에 부담이 되지 않는 규칙적인 운동. 여기 중요한 거죠. 관절에 부담이 되지 않는 규칙적인 운동. 예를 들면요. 수영, 평편한 흙길 걷기. 흙길은요, 이렇게 푹신푹신한 시멘트 바닥보다 푹신푹신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평편한 흙길 걷기, 체조, 이런 운동, 규칙적인 운동을 합니다. 자, 운동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다음,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주요 질환 중 이번 두 번째 골다공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골다공증은 뼈세포가 상실되고 골 밀도가 낮아져서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를 골다공증이라고 해요. 자, 젊었을 때는 휘지도 않고 골에 이렇게 골밀도가 빡빡하게 잘 차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렇게 휘어가면서 골밀도가 구멍이 뻥뻥뻥 뚫리는 이 상태를 말하죠. 자, 관련 요인은요. 폐경, 여성 호르몬 부족. 두 번째, 골격이 약하고 저체중. 이런 사람들이 골다공증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운동 부족. 네 번째, 갑상선 및 부갑상선 질환. 다섯 번째, 척추 골절 등 40세 이후의 골절 경험. 골절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골다공증이 걸리기 쉽다. 다음 여섯 번째, 영양 흡수 장애 및 칼슘 섭취 부족. 일곱 번째, 3개월 이상 부신 피질 호르몬 요법을 받았거나 장기적으로 혈전 예방 약물인 아스피린이나 헤파린 등을 복용한 경우. 여덟 번째, 흡연, 음주, 카페인의 과다 섭취. 젊었을 때 많이 하면 좋지 않다, 그쵸? 네. 다음, 아홉 번째, 젊었을 때 본인 체중 10% 이상의 무리한 다이어트 경험. 다음, 열 번째, 유전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관련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증상은요, 허리 통증, 키가 작아짐, 등이나 허리가 굽음, 잦은 골절. 이게 증상이에요. 자, 여기 골다공증, 대상자에게 골절이 잘 발생되는 부위. 문제 좀 자주 나와서요. 네. 주의. 부위는 어디 있냐? 자, 손목. 손목이 골절 발생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척추. 그 다음은 대퇴골. 세 가지예요. 자, 손목, 척추, 대퇴골. 요 세 개가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절이 아주 잘 발생되는 부위입니다. 자, 치료하고 예방은요. 칼슘은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칼슘 부족에 의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두 번째, 의료기관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아요. 아까 제가 원인에서 호르몬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적당한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하셔야 되고요.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은 그쵸?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약물을 복용하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기엔 엄청 많은 양을 먹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햇볕을 쬐거나 이 약물이랑 좀 그렇다, 그쵸? 우리 영양제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복용을 하셔야 하고요. 자, 그럼 비타민 D 합성, 비타민 D가 나왔으니까 비타민 D는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의 강렬한 자외선. 그렇죠? 우리가 여름에 보통 보면 10시에서 2시까지는 자외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산책을 가면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자외선, 이 시간대는 피하고요. 그 시간 전후로 해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팔, 다리 등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자외선을 쬐면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술은 성호르몬을 감소시키며 뼈 생성을 억제하므로 금주하셔야 합니다. 또한 과음을 하면 넘어지기 쉽고 그 다음에 영양 불균형으로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돼요. 자, 일곱 번째, 흡연을 하면 여성 호르몬 농도가 낮아지고
뼈가 약해지므로 금연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골다공증 비타민 D 함유 식품 함유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대구간유 한 테이블 스푼. 한 테이블 스푼 너무 어렵다. 자, 대구간유 15mg은 함유량이 1360 IU인데요. 자, 성인의 1일 권장 섭취 범위는요, 이제 200 IU거든요. 200 IU. 네, 식품으로 섭취하는 200 IU. 자, 그러면 연어조리야, 연어는 100g 먹으면 360이고요. 고등어도 100g 먹으면 345고요. 정어리, 이제 기름 넣고 통조림으로 만든 정어리 있죠. 이거 100g도 270이네요. 뱀장어도 100g에 200이네요. 근데 달걀 하나는 25예요. 자, 이게 몇 개를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지? 달걀 10개? 그쵸? 10개? 10개 먹어야 되고, 버섯 100g은 20이네요. 네. 자, 이렇게, 비타민 D 함유식품 함유량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주요 질환인 고관절 골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고관절 골절은요, 강한 외부의 힘이 작용해서 고관절뼈가 부러지는 걸 말해요. 이 특히 고관절 골절은요,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을 하면 발생을 합니다. 자, 아까 전에 골다공증 그림 기억나시나요? 올라가 볼까요? 이건 빨리빨리 보고 가요. 여기 있습니다. 대퇴골 골절 보이시죠? 네. 자,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하면은 고관절 대퇴골절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골다공증이나 고관절 골절은 붙어 있겠다. 그쵸? 네, 두 개가 같이 세트로 잘 나옵니다. 자, 이거는 고령자 안전사고 현황입니다. 안전사고에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6년도의 이 현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 안전사고 절반은 낙상사고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낙상에 의한 사고가 절반 이상 되더라. 그리고 매년 1회 이상 낙상을 경험하는 노인이 3명 중 1명은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사망률 아니다. 그쵸? 이런 낙상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고관절 골절의 관련 요인을 한번 볼까요? 나이가 들어서 고령, 하지 기능 부전으로, 시력장애로, 골다공증으로, 그다음 저체중으로, 보조기 사용으로, 알코올 섭취 때문에 이렇게 고관절 골절이 올 수 있습니다. 증상은요, 서해부와 대퇴부의 통증입니다. 그냥 이제 단어는 그냥 쫙 이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서해부와 대퇴부의 통증. 통증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니까 이동하는데 제한이 오겠죠. 그리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납니다. 자, 이제 치료하고 예방은요. 골다공증에 대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골절 부위를 수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방은요, 낙상을 예방해야 되겠죠. 당연한 말이다. 그쵸? 네. 자, 이제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활동을 하면 될까? 그쵸? 우리가 지금 근골격계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질병명을 예측하여 말하거나 수술 혹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면 안 되지요. 네. 그 다음, 요양보호사가 한 부정확한 판단이 대상자 및 가족에게 혼란 및 걱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근육이나 관절 부위의 통증 증상을 관찰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과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인체는 약물로 된 영양보다는 자연식품에 포함된 영양물질을 더 잘 흡수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대상자가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식사를 도우셔야 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대상자는 낙상과 같은 안전사고 예방에 특히
유의하셔야 하죠. 낙상, 그쵸?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이동 및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조기구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해서 대상자에게는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하고요. 수술을 받은 대상자는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재활이 필요하므로 잔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노화에 따른 신체 심리적 변화와 질환 중 근골격계,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 그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